마지막 주제는 지자체 탄소 중립 및 ESG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입니다. 조경두 인천 탄소 중립 연구 지원센터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꽤 여러 장이 되지만 오늘 맛보기로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만 좀 드리고 궁금하시면 다음에 저를 다시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저는 사실은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ESG에 대한 부분 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해남군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를 만드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경자 과장님께서 해남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33만 톤 정도 줄이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거꾸로 역산을 해보니까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게 100만 톤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는 인천이 해남보다 강화옹진 면적 빼버리면 나머지 도시 면적이 해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7,500만 톤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2030년까지 줄이려고 하는 목표량이 2,500만 톤쯤 돼요. 그러면 33만 톤 줄이는 게 쉬울까요? 2,500만 톤 줄이는 게 쉬울까요? 네. 왜냐하면 인천에 왜 그렇게 배출량이 많은가 하면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석탄화력 발전소 얘가 문 닫으면 몇 천만 톤이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것은 농업 부분에서 줄이셔야 되는 양이 제일 많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전체 총량에서 해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줄이셔야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중립에 도움되는 걸까? 그런 의구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촌 정책 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할 때 도시에서만 줄이고 농촌에서는 그간 적절하게 배출하지 못했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식량의 생산지였지만 식량과 에너지의 생산지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늘 하곤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 컷도 안 넘기고 계속 얘기하다 끝나면 여러분 재미없으실 테니까 ESG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했어요. ESG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기업의 운영 가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생산 잘해서 돈 잘 벌면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돈 많이 버는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회사, 그래서 그 회사의 물건이 사회 또 지구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회사여야 평가받고 심지어는 뭔가 은행 융자 받을 때 대출도 오히려 이자가 싸지고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철저하게 생산성, 효율, 사람은 기계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간사회 문제도 생겼고 또 환경 문제도 생겼고 기후 문제도 생겼고 먹는 것에 대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기업을 아주 선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기업을 평가하는 회계법인들 또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ESG라고 하는 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로직을 완전히 좀 뜯어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기 있는 재무 성과만 높았으면 좋은데 나머지 비재무 성과에 대한 부분까지 옛날엔 고려 안 했는데 이제 고려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 환경 주변에 있는 리스크를 얼마나 잘 대응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또 향후에 기업을 평가한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뒤엉켜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철저하게 탄소 중립해가지고 탄소 지향적인 이 TCFD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 공시제도가
탄소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들을 다 내놔라. 그래야지 그거 보고 기업 평가 올바로 해주겠다. 이거 안 내면 기업 평가에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어디까지 갔냐면 자연 자본에 대해서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변할 텐데 네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험을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리포팅을 해서 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거다. 그 약속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드린 자료에 보면 그 탄소 중립의 경영 가치와 자연 자본 중심의 가치가 같이 비교돼서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세계적으로 4개의 가장 중요한 회계법인과 컨설팅 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wC입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우리나라의 3일 회계법인하고 같이 조인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나가는 세상에 기업이 반드시 대처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이 아무리 돈 잘 벌어도 번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던집니다. 그 순서의 첫 번째가 기후였고요. 아까 제가 자연자본 공시제도 얘기하고 있었죠. 두 번째가 생물 종에 대한 얘기고요. 아마 이 순차적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계속 확보하면서 기업들이 이 가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이게 기업인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늘 해년마다 1월 달이 되면 글로벌 위험 보고서라는 걸 만드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기업 활동하는데 앞으로 돈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우리 경영을 위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는 겁니다. 보시면 당장에 우리가 2년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의 상황까지를 고려하고 투자하고 접근하려고 하면 사실은 기후 문제, 환경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행정기관들이 굉장히 ESG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아까 우리 김경자 과장님도 ESG 경영 철학을 행정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은 철저하게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던 그룹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사회적 내지는 환경적 비재무적 요소들에 대한 지향을 하는 것을 요구받았던 부분이라서 ESG는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부터 해야 되는 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공익에 도움된다면 우리가 뭔가 형평성을 위해서 또 뭔가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을 위해서 투명하게 부패 없게 운영해야 되는 게 원래 공공 행정기관입니다. 근데 행정기관이 왜 갑자기 요즘 ESG를 하는 걸까? 원래 하던 거 잘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ESG를 가져오시려면 철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측정과 평가와 입증이라고 하는 MRV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존의 ESG 경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적으로 이런 것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표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ESG의 전반적인 지향 가치에 이만큼 더 다가가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또 주민들도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기후가 변하면 정책도 변화해야 됩니다. 정책이 변화한 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책 지표나 정책 지향이나 오늘과 같은 비전 발표는 열심히 했지만 예산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말뿐의 이 선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좀 엄해져서 아까 우리 온실가스 장례식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 하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장례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돌아가신 분을 어딘가 모셔있죠. 그걸 매립하느냐, 소각하느냐, 풍장하느냐, 조장하느냐, 세계 문화가 다 다르죠. 그거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하신 거 말고 온실가스 장례식 했는데 이
6월 그 이제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셨어야 오늘의 장례식이 더 멋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문화를 우리나라처럼 매립하는 게 맞냐, 소각해서 뭔가 화장하는 게 맞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온실가스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거든요. 자, 이제 이런 뭐 몇 가지 공시 원칙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행정에서 ESG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리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행정에서 ESG를 받아들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지표에 대한 선택이고 그 지표에 대한 균형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ESG 한다고 그러면 환경의 여러 팩터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탄소 중립, 온실가스 이쪽에다가만 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망가지는 일들이 생길지 우리가 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좀 뒤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자, 해남에서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것과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이게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것 중에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가 가장 높게 국가에서 공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논물 관리하는 겁니다. 논물 관리하는 거는 우렁이 논법과 같이 1년 내내 물 고아놓는 농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 고아놓으면 메탄 발생을 하니까. 메탄 발생하면 거기에는 지구 온난화 지표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정책이 온실가스가 붐처럼 나왔을 때 온실가스만 줄이겠다고 정책을 하면 나머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발 정책을 펴나가실 때는 유행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 미세먼지,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 온실가스, 어느 정부가 들어가면 안전, 뭐 이렇게 가면 사실은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인천에서 제안했던 행정 쪽에서 ESG 한다면 이런 지표 사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이거 멀리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자료집에는 아마 보시기 편하게 돼 있을 겁니다. 전국의 기초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실적들을 쫙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도시들입니다. 별로 없죠? 근데 뒤에 넘어가면 어떤가요? 해남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7번째, 8번째 재생에너지 발전 성과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선 발표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면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근처에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거기서 소비를 하는 것이 맞는 접근이겠죠. 근데 원래 해남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원활하게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했던 쪽에 대체해서 공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거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인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효율 측면에서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전자제품들이 효율이 다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10년, 20년 전 거에 비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덜 쓰십니까? 훨씬 더 많이 쓰십니다. 에너지 효율은 개선이 됐는데 예전에는 안 썼던 전자제품에 대한 마케팅들이 막 들어와서 이거 안 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안 사주면 정말 나쁜 남편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안 쓰던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양이 얼마다, 우리 얼만큼 줄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줄이는 동안 전체 총량이 늘었냐 줄었냐,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감축량은 무지무지 많았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총량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건 별로 도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농업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해하기론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 물질들은 매개체 역할만 하고 순환을 하면서 다시 땅으로 갔다가 거름이 됐다 양분이 됐다 계속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 순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매개체로 농업이 이용되는 거지, 햇빛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거기다가 자꾸 투자하는 것은 탄소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 중립을 가중시키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카운팅을 해야 되겠다,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보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역들은 전부 에너지 많이 안 쓰는 동네들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소비처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개통선이 원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통선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산 많이 한 데서 소모하려고 하니 결국 어떻게 해요?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총량으로 보면 줄어들까 늘어날까? 이거는 아주 대도시의 선진국의 아주 근사한 건물들이 오히려 자기들 건물에서 만든 에너지를 주변 지역에 팔고 오히려 남아서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방식의 투자도 이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들에서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굉장히 엄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건물 임대 못해, 너희 이만큼 개선되지 않으면 너희 이제 언제부터 건물 임대 못할 거야. 이게 사회주의 국가 제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의 제도입니다. 또 미국 뉴욕의 제도는 얼마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언제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들 쭉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 사회적인 위기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후 환경 위기까지 같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가 탄소 국경 조정세 얘기만 늘 하지만 유럽에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얘기,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의 생산자로서의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어떤 가치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학 기술에 의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늘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렇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다양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저 우리 다음 세션 진행하실 김익수 대표님이 저를 계속 노려보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농업이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접근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업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해야 되면서 또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충족하려면 정의로운 전환의 프로그램들하고 실태와 정확한 진단과 그거에 대한 대처가 균형 있게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신 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제가 지자체들의 정의로운 전환의 영역의 대책들을 보면 그냥 사회복지 정책처럼 운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 지역마다 도시도 다르고 지역마다 여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국가가 40% 줄이면 모든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40% 줄여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남도 40% 줄일게요 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40%가 아닌 다른 숫자를 내면 아마 중앙에서 법정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승인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건데요.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늘 의문표를 갖다 붙입니다. 돈을 얼만큼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부터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각 정책 수단별로 얼마를 쓸 거다. 그리고 이 수단을 할 때는
국비를 얼마 쓸 테니까 지방비는 얼만큼 준비를 해라. 이 계산을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만들어 오는데 이런 법정 계획의 요구는 제가 처음 받아봅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협력 이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근한 다른 지역들이 조금 더 온실가스를 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는 이미 온실가스의 중립 상황에 있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해남 안에서도 면별로 따져보면 해남읍은 한참 플러스 상황에 가 있지만 몇몇 면들은 이미 마이너스 된 상태. 그래서 그걸 합쳐서 보니까 해남을 탄소 중립해야겠다, 33만 톤만 줄이면 되겠다,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그걸 시군 구별로의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단위로 쪼개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될까? 광주광역시나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는 스스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긴 했지만. 예, 뭐 이 얘기까지는 제가 좀 시간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로테르담 항구라고 하는 한 34km 되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를 그려놓은 건데 이 항구가 네덜란드라는 건 땅이 제일 낮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침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한 번이라도 침수되면 안 돼. 로테르담 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배후단지도 있고 국가 모든 경제가 거기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근데 나머지 농업, 축산업 하는 곳은 평편한 땅이니까 여기는 하루 이틀 침수되면 2, 3일 되면 빠져.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m 해수면이 높아져도 지금은 5m가 높아져도 이렇게 방조제가 열려서 닫혀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 방조제, 이 큰 방조제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고 할 것 같으세요? 전기 안 씁니다. 전기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공급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비상 발전 장치가 해일에 덮쳐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가 발명되기도 전부터 유럽의 이 수문을 열고 닫는 위치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기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늘 이겨내 줄 수 있을 거다, 극복해 줄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저는 완전히 거짓말이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지혜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린 그건 촌스럽고 옛날 거고 오래된 거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값어치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유럽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100%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불편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영역. 여기는 우리가 절대로 노출돼서는 안 되는 위험. 이 선택과 집중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